아버지의 원수 장우석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희는 내가 복수를 위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한의 씨앗.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의 치세말이었다.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수재였다. 수재의 아버지 이양룡은 안동에서 이름난 유학자로 향교의 훈장을 지내며 후학을 가르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같은 고을에 살던 향청의 좌수 장우석과는 뼈에 사무치는 원수 사이였다. 원한의 시작은 토지의 경계 다툼이었으나 장우석이 고을 수령에게 뇌물을 바치고는 거짓 소지를 올려 이양룡의 전답을 빼앗으면서 두 집안의 원한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우석은 역적과 내통하였다는 무고를 꾸며 관아에 고발하였고 이양룡은 포졸들에게 끌려갔는데 옥고를 치르다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 그때 수재의 나이 16이었다. 그날 이후 수재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수재의 어머니는 통곡하다 시력을 잃었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재는 다짐했다. 어머니, 아버님의 원한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16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하였다. 두 번째, 칼을 갈며 보낸 10년. 수재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였다. 복수에는 힘이 필요하고 힘은 벼슬에서 나오며 벼슬은 과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일찌감치 알았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었다. 등잔기름이 떨어지면 달빛 아래 앉아서 읽었고 달이 지면 별빛 아래 앉아서 경서를 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 선비 아들은 귀신의 씨였다. 라고 수군거렸으나 수재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약관 20에 수재는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대과에도 급제하여 예조의 말단 관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수재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한양에서 수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장우석이 몇 해 전 인근 고을 수령과 짜고 민전을 강탈한 일이 드러나 한양으로 압송되어 형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장우석의 아들 장필준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하려고 예조의 이런저런 관원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수재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생각하였다. 장우석을 법으로 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이 과연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밝혀줄 것인가? 관아의 법이란 힘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수재는 이미 16에 배웠다. 그렇다면 직접 손을 써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하나? 세 번째, 혼인이라는 계략.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장필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예조의 관원들에게 두루 손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수재에게도 접근하였다. 수재가 아버지 이양룡과 원수 사이라는 것을 장필주는 알지 못하였다. 오래전 일이었고 수재가 이름을 바꾸어 과거에 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장필주는 여동생 장현이의 혼처를 찾고 있었다. 장현이는 그의 19살로 안동 일대에서 미모와 학식으로 소문난 처자였다. 장필준이 보기에 새로 급제한 젊은 관원 이수재는 훌륭한 혼처였다. 누이와 혼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수재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았다. 원수의 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딸. 그 집에 들어가면 원수 장우석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그의 약점을 알 수 있다. 때가 무르익으면 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잠시 후 수재는 눈을 뜨고 조용히 말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처음 만난 날. 장가의 별채에서 혼담을 나누던 날. 수재는 담 너머 마당에서 혼자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여인을 보았다. 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막 피어나려는 매화가지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낭자가 장현이었다. 혼담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장현이는 수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말수는 적었으나 그 적은 말 속에 생각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혼담 자리에서 수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었다. 학문하시는 분이라 들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무엇인지요? 뜻밖의 물음에 수재는 잠깐 멈칫하다가 답하였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이루어진 일은 논란하지 말고 끝난 일은 따지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연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재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그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평소 읽은 것 중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수재는 어쩐지 자기가 상대를 기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섯 번째, 부부가 된 원수. 홀례는 이듬해 봄에 치러졌다. 수재는 홀례 날 밤 촛불 아래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되새겼다. 이 여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자신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였건만 신혼의 나날은 수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연희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벼루에 먹을 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된 수재의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곁에 앉아 밥을 먹여드렸다. 수재의 어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의 손길을 거부하였다. 며느리가 원수의 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느리가 날마다 묵묵히 곁을 지키자 어느 날부터인가 늙고 차가운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기 시작하였다. 수재는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리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또 한 가지 기이한 버릇이 있었다. 남편이 밤늦게 글을 읽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자신도 책을 펼쳤다. 그 책은 대개 의서이거나 시집이었다. 어느 날 수재가 물었다. 부인은 무엇을 읽소?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어머님 눈에 좋다는 처방이 있는지 찾고 있사옵니다. 수재는 그 대답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였다. 며칠 후 아내가 지나가듯이 속삭였다. 2달째 달거리가 없어요. 달거리? 그게 무슨 말이오? 묻다 말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연희가 화환하게 웃었다. 여섯 번째, 원수 장우석의 최후. 장우석은 형조의 조사를 받은 끝에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자행한 토지 강탈의 죄는 분명하였으나 장우석의 과거 악행 가운데 수재의 아버지 이양룡의 죽음과 연관되는 행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재는 알고 있었다. 지금 고발하면 된다. 장우석이 무고를 꾸민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모아둔 것들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아전의 증언도 확보하였다. 그 죄를 밝히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다. 그런데 수재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재는 혼자 마당에 나갔다. 겨울이었다.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수재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억울하게 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통곡하다 눈이 먼 어머니, 원수 갚기를 맹세한 자기의 굳센 다짐. 그러나 또 생각하였다. 연희를 생각하였다. 새벽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연희, 의서를 뒤지는 연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는 연희. 장우석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희의 아버지가 죄인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다. 연희의 오빠 필준도 연루된다. 그리고 연희는 자기의 남편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혼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희는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운명은? 수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7번째, 매화나무 아래 묻힌 칼. 이틀 뒤 수재는 마당 한켠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고 흙을 덮었다. 매화나무 바로 아래였다. 연희가 그 장면을 방 안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차를 한 잔 내어놓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수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나중에 연희는 알았다. 남편이 땅에 묻은 것이 단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음도 어렴풋이 짐작하였다. 또 남편이 그 칼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연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날 이후 매화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조금 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다. 8번째, 눈먼 어머니의 가르침. 수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눈먼 어머니는 향기로 계절을 느꼈다. 매화가 피었느냐? 예, 연희가 물을 잘 주었겠지.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연희가 부엌에 간 사이에 입을 열었다. 수재야, 예,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말씀하셨을 것 같구나. 원수를 갚으려다 또 다른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수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시 말하였다. 연희는 좋은 아이야.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 수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야. 용서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그만두어도 된다는 거야. 그날 수재는 오래도록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매화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9번째, 장우석의 죽음. 장우석은 유배지에서 3년 뒤 세상을 떴다. 수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 무렵 상복 차림을 한 연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진지 드세요. 수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울다 말고 남편의 밥상을 들고 온 것이다. 수재는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수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은 슬프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10번째, 매화나무 아래에서. 수재는 벼슬을 그만두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예조의 일이 맞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향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봄이 오면 피었다. 수재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연희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를 돌보았다. 어머니는 이제 향기만으로도 계절을 알았다. 수업 중에 제자가 물었다. 얘기를 보면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복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스승님,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옵니까? 수재는 잠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원수를 갚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칼로 갚는 것, 법으로 갚는 것, 원수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갚는 것. 그중 마지막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어렵다.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재는 미소 지었다. 나는 칼을 묻었다. 아이는 그 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재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때 연희가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수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연희도 수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아마 평생 말로 다 하지 못할 것들이.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매화나무 아래 묻힌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묻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는지. 봄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 몇 장이 떨어졌다. 수재는 찻잔을 놓고 다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원수의 딸과 결혼한 선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